북한의 지하 갱도를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는 한국형 벙커버스터가 성공적인 데뷔를 마치며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최근 사우디, UAE 등 중동 국가에서 긴급 물량을 요청하며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천무를 도입한 쫄란드에서도 입질이 오고 있다는데 한국 방산업계에 새롭게 등장한 명품,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첫 방산 수출이 다름 아닌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 수출 다변화의 한 획이 그어질 전망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우리 군이 ADD 안흥시험장에서 시험 발사한 한국형 벙커버스터 전술지대 유도무기 KTS-SM-1이 수출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고위 관계자도 미사일을 수입하려는 나라에서 다연장 로켓 천무에 장착할 수 있는 KTS-SM-1을 요구해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TS-SM-1을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우리 방산 수출 효자 품목인 천무 발사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 겁니다. 기존 KTS-SM-1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지하 갱도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됐었습니다. 사거리 180km로 군사분계선에서 발사하는 경우 평양 북쪽 인근까지 공격이 가능하며 관통형 열압력 탄두로 지하순까지 관통할 수 있어서 갱도 진지 타격에 특화된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KTS-SM-1 기존형은 고정 진지에서 발사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운용의 탄력성이 비교적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이번 개량형은 천무 MLRS 발사대에서 운용할 수 있는 KTS-SM-2의 장점을 도입했다는 평가로 특히 KTS-SM-1 수입 의사를 밝힌 국가에서 천무 장착용 개량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S-SM-1을 생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국 북방공업공사가 개발한 킹 드래곤 300 미사일과 수출 경쟁을 벌여왔었는데요. 중국은 킹 드래곤 300 미사일이 이미 전력화돼 있고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전술 미사일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KTS-SM-1에 비해 여러모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KTS-SM-1의 수출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KTS-SM의 수출용 개량형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서 향후 UAE, 폴란드 등 천무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추가 수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군은 KTS-SM1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KTS-SM2도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우리 군 당국이 KTS-SM1을 MLRS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한 MLRS 탑재형 KTS-SM1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KTS-SM2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사일 전력이 신속하게 완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나 천무를 도입한 국가에서 KTS-SM 개발 속도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앞서 작년 4월 해외 밀리터리 매체 Military League은 사우디 국방부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K239 천무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사우디의 맹방이자 예멘 내전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천무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사우디도 천무를 도입할 게 분명하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던 상황의 못을 박는 기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공개된 사진에 등장한 K239 천무 이문에서 878과 885라는 번호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K239 천무 여러 대가 실전 배치돼 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한국형 에이테킴스 KTS-SM 두 발을 탑재한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역시 인터넷에 최초로 공개되면서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천무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에이테킴스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전술지대지탄도 미사일 KTS-SM을 통합시켜 달라고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천무에 KTS-SM이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 공개된 것으로 그것도 사우디 육군이 천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로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라 분위기가 더욱더 떠들썩했습니다. KTS-SM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천무에 탑재되는 탄약 종류에서 400mm,
600mm 구경을 지닌 미사일 두 종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방산 매체들은 KTS-SM1과 KTS-SM2 모두 동일한 400mm 구경과 비슷한 사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둘 사이의 차이점은 확산탄이라고도 불리는 이중 목적자탄의 탑재 여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홍보 자료에 600mm 구경의 거대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현재 천무에서 발사되는 KTS-SMI는 사거리 200km의 400mm 구경 미사일이고 향후 등장할 KTS-SME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600mm 구경 탄도미사일이 될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해외 군사 매체 Army Recognition은 천무다연장 로켓포가 이제는 KTS-SM 전술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KTS-SM을 낱낱이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Army Recognition은 KTS-SM의 원래 설계는 은폐된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이었지만 한국군이 견인식 고정포대에서 발사되는 방식의 KTS-SM 배치를 선택했고 2023년 중으로 실전 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처음에 군사 전문가들은 KTS-SM1의 사거리가 180km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실시된 테스트를 통해 실제 사거리가 200km에 가깝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KTS-SME라고 불리는 고성능 관통탄두를 가진 파생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며 KTS-SM1보다 강화된 화력과 늘어난 사거리를 자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KTS-SM의 사거리는 GPS 및 관성항법 시스템, 지형대조유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덕분에 목표물에서 2m를 벗어나지 않는 원형 공산호차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정밀한 타격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아울러 KTS-SM 미사일은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돼 신속한 이동과 배치가 가능하다며 KTS-SM용 이동식 발사대는 어떤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2발에서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듯 한국형 전술지대지탄도 미사일 KTS-SM은 지난 2017년 대한민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로 나날이 변화하며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 우리 군은 북한의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KTS-SMI를 늦어도 내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국방부가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2024토부터 2028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런 계획을 밝힌 건데요.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300km 이상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KTS-SME는 2027년 11월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이 2,900억 원을 투입해 KTS-SME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KTS-SME는 현재 양산 중인 KTS-SM1보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돼 발사 후 재빨리 은닉할 수 있어 기동성과 생존성도 향상되는데 고정진지에서 운용하는 KTS-SM1과 달리 천무의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덕분입니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KTS-SM2가 전력화되면 기존 미국산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중인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E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주요 방산업체가 시제품 제작 업체로 참여하며 사실 업계에서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엔 성능을 높인 신형 KTS-SM3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앞서 지난해 우리 육군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TS-SME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 분야의 육군 전력 증강 방안을 공개했는데 현재 소요가 제기돼 있으며 관련 기관과 체계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S-SM3의 실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KTS-SM3는 2024토부터 2028년 사이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미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는 실전 배치까지 진행되는 등 현지 통합이 착착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1월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가 폴란드군에 납품 진행 중이라며 그단스크 항구에서 폴란드산 전술트럭 옐츠에 장착된 발사대 1대와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 자회사인 후타 스탈로와 볼라에서 조립될 발사대 4대가 도착했다고. 이에 따라 3대의
호마르케이는 폴란드 젤츠 차체를 기반으로 통합했으며 나머지 15대는 폴란드 스탈로바 볼라에 있는 HSW 공장에서 통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마르케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천무 발사대 생산을 폴란드로 이전하고 사거리 80km에 239mm 구경정밀 탄약 생산 능력이 폴란드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천무에 탑재될 KTSSM-1의 폴란드 추가 수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슬슬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KTSSM-1가 폴란드 군의 한 차원 다른 공격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폴란드 내에서도 빠른 도입을 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폴란드 군의 KTSSM-1을 제공하는 속도만큼 우리 군의 먼저 통합이 완료되고 빠른 초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KTSSM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자주국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건 물론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명품 무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대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자 병원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무고한 시민 500명 이상이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주변 아랍 국가들이 대규모 참전에 하마스의 편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AI 기술이 탑재된 무기, 전쟁을 끝낼 무기라 불리며 이스라엘이 긴급 요청할 무기가 바로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EA 탑재 최신 무기를 긴급 보도하며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한복판에서 또다시 인도주의적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7년지 시간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 중심의 아라흘리 아랍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수백 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최소 500명이고 수백 명이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BC와 알자지라 방송이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공습했다고 최초 보도한 가운데 하마스는 끔찍한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확전을 막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그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뒤 요르단으로 이동해 이집트 대통령 요르단 국왕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사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대참사로 회담 일정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확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불확실한 국면에 빠져든 가운데 뜰레바 또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튿날인 지난 8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며 이미 제2의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내일 18일을 적에 대한 분노의 날로 삼자 거리와 광장으로 즉시 가서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죽음을 레바논에서 복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MIT, 워싱턴 포스트 WP 등 외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가 발생한 17일 이스라엘군과 교전으로 헤즈볼라 대원 5명이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중심의 병원 폭발로 인해 최소 500여 명이 숨지면서 사태를 지켜보던 아랍권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병원 폭발 사건이 알려지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며 결집했습니다. 또 레바논, 요르단, 튀르키예, 튀니지 등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병원 폭발 사건으로 이란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중동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었습니다. 켄 맥컬럼 영국 국내정보국의 마요 국장은 영국 더 타임스를 통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슬람 급진주의자들과 반유대주의자, 신나치주의자가 유대인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세계가 냉전 종식 이후 최대 위협에 직면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스는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의 무장 세력들은 이란이나 헤즈볼라에서 비슷한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같은 팀으로 간주된다며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당일인 18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와 관련된 인사 및 단체에 대해 전격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 지구를 포함해 수단과 터키, 알제리, 카타르 등을 기반으로 하는
9명의 개인과 1개 단체를 테러, 연계 혐의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해당 대상들은 하마스의 금융 투자를 관리하거나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되는 이란과 연결된 금융 조력자, 가자지구 기반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등입니다. 오랫동안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하마스는 세계 곳곳에서 비정부기구 NGO와 자선단체를 이용해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어린이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하마스의 잔혹한 학살에 대응해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국 정부가 하마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전쟁을 막을 수도, 아랍국들의 대규모 참전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마스가 다른 아랍국들에게 의존도가 높아져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란과 레바논, 사우디 등 주변 아랍국들이 대규모로 결집해 이스라엘을 동시에 공격하려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자 계기가 바로 가자지구 병원 폭발로 인한 무고한 시민 5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병원을 폭발시킨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마스와 같은 편인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테러 단체의 소행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첩보원들의 충격적인 녹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폭발 전후 가자시티 아라흘리 병원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과 함께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하마스 첩보원들의 녹취 내용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IDF의 공습 때문이라면 천장의 공습에 의한 구덩이나 건물에 구조적인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벽도 그대로 있다며 손상된 곳은 병원 밖 주차장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는 아라흘리 병원 주차장이 불에 타는 장면이 담겼을 뿐 병원 건물은 심한 손상이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또 아라흘리 병원 폭발이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 59분께 이슬라믹 지하드가 병원 인근 묘지에서 1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와 동시에 가자시티에 있는 병원에서도 폭발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군의 책임으로 돌리고 폭발로 인한 사상자 수를 부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마스 첩보원 간 5간 이 대화 녹취를 들어보면 대원 A는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하자 B는 이건 이슬라믹 지하드 것이던데 라고 답합니다. A가 뭐라고? 이게 우리가 쏜 거라고? 라고 놀라 되묻자 상대는 다시 그런 것 같아 라고 대꾸합니다. 누가 그러더냐 라고 재차 캐묻는 질문에 B는 미사일 파편을 보면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후 B가 하지만 신이시여 왜 이게 다른 데에서 폭발하지 않았을까? 라고 한탄하자 A는 그새 다른 곳에서 정보를 입수한 듯 병원 뒤 묘지에서 이걸 쐈고 오발로 거기에 떨어졌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침묵이 이어진 후 오발 장소와 관련한 대화가 몇 차례 오가다가 대화가 종료됩니다. 이날 이스라엘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병원 폭발은 다른 쪽 소행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언이 무엇에 근거했냐는 취재진 물음에 미국 국방부 자료라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과는 별도의 분석을 통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인데요. 이란과 레바논에 이어 사우디까지 개입하여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퍼붓게 되면 이미 약점이 드러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지 매체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낼 무기를 한국에 긴급 요청할 것이라는 놀라운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얻은 적군 기지의 영상을 인공지능이 24시간 분석해 어디에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있는지 상대 군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모두 잡아냅니다. 잠수함 기지에 잠수함 몇 대가 없어졌는지 군사공항에 평소보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연료가 얼마나 운반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던 산에 길이 생기고 콘크리트 건축물이 생긴다면 미사일 발사대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인공지능 기술이 잡아냅니다. 국내 위성 영상 분석 업체인 SIA가 슈퍼X라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슈퍼X와 함께 더해 명중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천무기까지 대규모로 배치된다면
그 어떤 미사일도 절대 뚫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영국에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자 일본이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과거 정주영 회장의 업적에 이어 또 한 번의 대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이로 인해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일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 제국 훈장을 수운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왕 즉위 후 한국인으로는 처음입니다. 대영 제국 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인물에게 수여됩니다. 영국 정부 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영국 왕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훈자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규모 공장을 가진 도요타 회장이 아닌 현대차그룹 회장이 타면서 일본인들이 멘붕에 빠졌고, 특히 이번 훈장은 1977년 정주영 선대회장이 일본에서의 서름을 이겨낸 후 영국에서 받았던 것과 동일한 훈장을 받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양국 간 무역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1970년대 초 영국 엔지니어링 및 조선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영국 버클레이 은행에서 차관을 빌려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한 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500원권 지폐로 차관을 성사시키고 조선소도 없이 울산 백사장 사진만으로 선박을 수주한 것은 정주영 선대회장의 과감한 도전정신을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정주영 창업자는 1971년 여름 무렵 참모 둘을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해 봄 영국 런던에 현대건설 지점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장차 조선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자재 도입,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앞서 기술과 차관 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데이비스라는 미국인 국제금융추선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던 그는 우선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할 회사를 정하고 그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을 움직이게 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방법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영국의 애플도어라는 조선 기술회사와 콜리스고라는 선박회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창업자가 영국으로 간 것입니다. 돈줄을 잡는 것이 너무나 절실했기에 애플도어에 도착했을 때도 기자재 상담은 뒷전이고 마음은 오로지 차관 성사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스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애플도어의 롱바돔 회장이 영국 버클레이 은행을 움직일 정도의 실력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롱바톰 회장은 정주영 창업자를 만나 처음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 25만 동급 배를 만들겠다는데 그만한 배를 본 적이 있느냐? 는 질문을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순간적으로 거북선 사진이 도안돼 있는 500원짜리 지폐가 생각나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혹시 400년 전에 만든 철갑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선조들이 16세기에 만든 거북선입니다. 영국에서 철로 배를 만든 것은 19세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300년 앞선 시대에 이를 만들어 침략해온 일본을 무찔렀습니다. 다만 그 후 쇄국 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어져 국민의 능력과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 우리의 잠재력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도 자금만 확보된다면 훌륭한 조선소와 최고의 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롱바톰 회장은 당신은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한국 현대건설이 원자력 발전소를 시공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발전 개통이나 정유공장 건설에도 풍부한 경험이 있기에 대형 조선소를 만들어 큰 배를 건조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추천서를 버클레이 은행에 보내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71년 영국 스콜리스고로부터 초대형원 유운반선 VLCC 설계 도면을 임대했고 그렇게 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한영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을 맡아 양국 교류에 큰 기여를 했고 추후 훈장까지 받게 됐던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영국에 앞서 일본에 돈을 빌리기 위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정주영을 상대해주지 않았고 너희 같은 후진국에서 무슨 몇십만 톤의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후 상황에 땅을 치며 한탄을 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전 세계 조선업을 호령하던 절대 강자였지만 21세기 들어 한국에게 밀리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에는 중국에까지 밀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2013년 두 개 조선소를 합쳐 재팬마린 유나이티드 JMU를 만들었고 이것으로도 안 되자 일본 1위 이마바리 조선과 손잡고 니온시베드 NSY를 설립했지만
여전히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차지하는 조선업 점유율은 단 9%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합치고 합쳐도 점유율이 떨어지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선 회장마저 일본을 누르고 영국에서 대반전을 일으켜 일본을 멘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요타는 영국에서 광고를 금지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도요타 스포츠카 브랜드 3대가 줄지어 주행하는 이미지가 실렸는데 헤드라인 문구 중 That GR feeling 등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GR이 엔진의 으르렁 소리를 연상시킨다 며 과속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했고 해당 광고는 신문뿐 아니라 모든 매체의 게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광고에 대한 금지까지 내려져 도요타가 크게 당혹해했습니다. 도요타가 내세우는 엔진 기술의 상징성을 완전히 뭉개버렸던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도요타의 갑질 행동에 영국이 대응한 것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의 넷 제로 정책에 도요타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203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 부과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에 도요타는 강력 반발했고 영국 내 제조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도요타가 영국 교통부 장관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도요타는 과거 27억 5천만 파운드를 들여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자동차 공장을 지었고 현지에서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3,000명을 해고하겠다며 영국을 압박한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영국에서 생산되는 약 150만 대의 차 중 일본 차가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 또한 영국에서 연간 13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주변국으로 수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차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졌고 매년 15만 대 정도를 생산하던 혼다가 2021년 철수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때도 현지에서 3,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던 상황입니다. 도요타의 이런 행패에도 현대차그룹은 영국의 정책에 맞춰 차분히 나아갔습니다. 작년 초에는 아이오니고가 2022년 영국 올해의 차로 선정됐고 자동차 전문 기자 수십 명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까지 엄청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유럽에서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비유럽계 완성차 기업들 중 판매 1위를 지켰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영국에선 2위를 했습니다. 유럽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면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현지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등 세계 완성차 브랜드는 10월까지 영국 자동차 시장에서 17만 3천 대 가량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나 늘어난 것으로 올해 현지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0.8%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영국에서 2017년 기록마저 넘어설 전망입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기아가 9만 6천 대를 판매해 4위였고 현대차는 7만 5천 대로 8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 판매를 시작한 제네시스에서 1,100대 이상이 팔리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시장에선 전 세계 47개 완성차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현대차그룹 모델은 스포티지 3만 1천 대와 투싼 3만 대로 준중형 SUV 모델입니다. 이들은 최저 4,700만 원 이상에 판매돼 아우디 A3보다도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판매한 차량 10대 중 사토토대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전기차 2만 8천 대, 하이브리드 5만 2천 대 등이 팔렸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4.2% 늘었고 하이브리드 차는 8.2% 늘어 전체 친환경차에서 6.7% 증가세를 보인 상태입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2020년 2종에 불과했던 전기차를 6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아도 EV6, EV9를 추가해 4종으로 확대했죠. 현대차는 올해 7월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에서 고성능 M 브랜드인 아이오닉 ON을 공개하며 현지에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1억 65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 판매 시작 가격 7,600만 원보다 3천만 원가량 비싼 편입니다. 올 3분기 영국 전기차 점유율은 테슬라가 1위이고 현대차그룹이 0.1% 차이로 3위를 할 정도로 두각을 보였지만 일본 전기차는 하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영국의 자동차 생산 비중을 보면 디젤 차량이 빠르게 줄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도로에는 약 85만 대의 전기차와
53만 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영국은 탄소 중립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형, 이른바 넷제로를 법적 목표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요타에게도 희망적인 뉴스 하나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영국 수넥 총리가 2030년까지 내연기관 판매 중단 계획을 2035년까지로 연기한 것입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노동당 지지율이 약 20%포인트 앞서자 가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친환경차 속도 조절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에 제규어 랜드로버와 도요타는 영국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영국이 다른 EU 국가들과 동일하게 신규 내연기관 금지 시점을 2035년으로 일치시키는 조치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그 후속 발표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국 정부가 2035년까지 매년 판매돼야 하는 무공해 자동차 의무 비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22%로 시작해 2030년 80%, 2035년 100% 목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전기차 점유율 0%대를 기록하고 있는 도요타에게는 달성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도요타는 세계 판매 1위에도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영향력이 줄고 있습니다. 유럽 31개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릅니다. 이들 국가에선 10월까지 총 75개 완성차 브랜드의 신차 750만 대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현대차 그룹은 59만 대를 판매해 점유율 7.9%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은 전기차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지난 6월 처음으로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율이 15%로 디젤 13%를 앞섰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하면 47%에 육박합니다. 한국은 이 비율이 약 25% 정도인데 거의 2배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영국은 지난달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차 충전 업체들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충전소 위치 및 가격, 충전 속도 등을 공개하도록 승인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영국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의 친환경차 능력이 더욱 부각됐고 정의선 회장이 대영 제국 훈장을 받는 일로도 연결된 상황입니다. 1982년 첫 자동차 수출을 통해 영국에 진출한 현대차 그룹은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친환경 저탄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함께 영국 대표 미술관 테이트 장기 후원을 통한 문화예술 증진 등 한국과 영국 간 경제문화 협력 강화 노력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기업과 손잡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AMM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형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평균 33%가 비싼 편입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차가 16%, 기타 자동차 13%, 스마트폰 8% 등이 상위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13일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모델은 영국으로도 수출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 신화로 조선업 1위가 됐듯이 현대차 또한 영국을 발판 삼아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세계 1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서해바다, 특히 백령도 주변에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북한, 중국 당국, 심지어 미국에서도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미국은 백령도 북부 서한, 북한말로 서도 선만일대의 석유 개발을 미, 북 당국이 협력해 개발하기로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남쪽인 백령도는 한국령인데 그동안 거리가 너무 멀 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심한 백령도의 지정학 특성상 석유 탐사 장비가 반입되기 힘들었으나 백령도에 고팡이 생길 것으로 관측되면서 백령도 주변 광물 자원 탐지 및 전문 인력 투입이 점점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석유 냄새를 맡은 중국 당국 측에서 한중양국이 경계를 확정하지 않은 우리 측 수역의 석유 시추궁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한국 바다에 석유 시추궁을 꼽자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폭파키겠다고 업중 경고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주 전 서해바다에서 한미연알군이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공중 훈련을 진행한 이후로 중국 당국이 서해 우리나라 제2광구의 석유 시추궁을 꼽았습니다. 나날이 높아져가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하기 위한 시설로서 서해바다에는
이미 막대한 양의 석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폭의 발해만과 북한 쪽의 서조선만 일대에서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채굴되면서 북한이 손만 빨고 있는 사이에 중국 당국이 모든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해가면서의 알토란 같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쪽쪽 중국에 의해 빨려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경계가 미확정된 우리 바다인 제2광구 수역 바로 앞에 중국 측에서 이번엔 제대로 석유 시추급을 꽂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항의를 했으나 완전히 무시하고 석유를 채굴해가 때문에 일각에서는 즉각 철거하지 않으면 현무미사일을 동원해 폭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유는 이곳이 아직 경계가 없는 잠정수 역 즉 우리의 바다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은 석유 시추 장비를 군사시설 오프쇼어로 활용해야 하면 앞당국의 군사활동 동태를 감시하고자 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국 측의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각종 사드와 같은 군사장비, 레이더를 통원해서 우리나라 산업시설이 밀집한 서해안 평택 일대에 집중 공격을 가할 수 있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서해 124도선을 수직으로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백령도 바로 앞바다까지 자국의 영해처럼 선을 그어버린 상황입니다. 한국이 훨씬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바다의 말 면적은 형편없이 적은 상황인데요. 중국이 인구가 훨씬 많으니 124도 이후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24도 선과 가까운 백령도에는 매일마다 중국 해군의 대역 군함이 등장해서 사실상의 무력 시위를 하고 돌아가는 사상 초유의 지경에 이르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 석유 시추공 사태에서 한국이 한 발 물러나거나 고개를 속이게 된다면 한국은 백령도 앞뿐 아니라 124도선의 일렬로 중국 당국의 해상 오프쇼어 감시 장비가 설치될 수 있을 것을 경고하고 나셨습니다. 서해바다는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석유 시추공이라는 먹목으로 124도선을 따라 일렬로 해상 말뚝을 박는 것이 가능하고 한국과 미국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제7광구 인근 동진하에서는 중국 당국의 해상 석유 시추공이 너무 촘촘하게 박혀 있어 선박들의 통행까지 불편한 수준으로 밀도 높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중국 당국은 한국과 미국의 잠수함을 탑재하기 위해서 이어도 근처에 5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총 8개의 잠수함 탐지 장비로 의심받는 대형 부표를 설치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서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백령도 비행장 건설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령도 주변은 서해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지역이지만 주변의 북한과 중국이 그어놓은 124도선으로 인해 쉽게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 몇 광구인지도 번호도 매겨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전항에서 백령도까지 가려면 무려 4시간이나 소요돼 한국에서 가장 소외된 섬으로 불렸고 석유 탐지나 광물 자원 개발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파견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령도는 지정학적 위치 특성상 군사적으로 특별관리 되어온 핵심적 안보 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령도의 비행장 건설 계획이 탄력을 받으면서 오는 2025년에는 착공을 하여 2027년에 운항이 가능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쉽게 서해바다, 그 중에서도 안보 위협에 노출이 심한 서해 최북서단 지역의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중국 당국의 불법 시추 장비나 한미 해군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중국의 불법 부표 등의 설치 역시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백령도 인근 서안만에 있을 것으로 알려진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백령도 주변 해역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북한 쪽 수역에서는 2018년부터는 미국과 북한 당국이 함께 공동 개발을 하기로 추진하였으나 급속한 북미 관계 냉각으로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령도는 엄연한 대한민국 관할의 영토이자 주변 수역은 연한 한국 관할의 영해로서 석유 자원을 개발하게 될 경우 온전히 한국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 접경의 NLA 일대는 서안만보다 더 많은 양의 천연가스 혹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 등이 쉽게 발견될 정도로 지질학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기 쉬울 뿐 아니라 항공위성 관측 장비로 천연자원 매장 유무를 알 수 있는 구소련의 탐지 장비로도 서해안 일대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작이 중국 측에서
아직 한중간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우리 제2광구 부근에서 유시 추궁을 꼽으면서 서해안 일대에 엄청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측의 항공모함전단들이 또다시 한반도 주변으로 진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전미 항공모함을 동원한 서해안에서의 한미연합 훈련이 있은 이후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주요 항공모함들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자칫 중국이 서해안에서 한국을 위협할 경우 그대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직접 중국 군을 타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이어가면서 막대한 자원을 매개로 러시아, 중국, 인도를 이어주는 새로운 경제권 벨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앙숙 관계이지만 위안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자원 경제 블록을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러한 일에 앞서 1970년대 이후로 달러로만 결제를 해오던 사우디에도 접선하여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중동 국가를 인도, 러시아를 아우르는 위안화 블록 경제권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해에서 만들어지는 천연가스까지 확보를 하게 된다면 중국은 미국이나 서방 진영이 필요 없는 독자적인 세계 경제 블록을 만들어 세계를 또 다른 냉전의 구도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은 제2의 걸프만 혹은 카스피해가 될지 모른다는 서해 바다의 천연자원을 온전히 우리 손으로 개발해내 자원 독립 부국